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부터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는데요. 수요일까지 나흘간 최고 500mm 정도의 많은 비가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되겠고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거라고 하니까요. 추석을 앞두고 걱정이 앞서는데요. 오늘도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추수를 앞둔 벼, 또 수확을 앞둔 과수는 비와 바람에 취약한데요. 과수농가에선 명절 앞두고 낙과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라디오 콩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 아직 안 눌러보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눌러보시면 어떨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스튜디오 안의 모습 보면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이번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퀴즈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황금 들녘, 정말 최고죠? 요즘 황금 들녘에서는 이것의 추수가 한창인데요.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올해 수확한 이것. 차례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천, 여주, 철원, 해남 등등등 이것의 대표 산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탈출로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를 품은 진천도 빼놓을 수 없죠. 최근 충북 진천군의 온라인 쇼핑몰에 응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주문이 폭주하면서 돈으로 혼쭐이 났습니다. 돈줄난 생거 진천, 진천몰에 매출 80%를 차지한 대표 상품,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살펴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죠. 와인을 만드는 데 적합한 포도 품종이 새로 개발됐다고요? 예, 국내 와인 시장은 수입 와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와인의 색과 향이 진하고 재배 특성이 우수한 양조용 국산 포도 신품종인 아그데라는 품종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 품종은 포도 한 알의 무게가 2.2g으로 작지만 와인 제조 수율이 높으면서 보랏빛을 띠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1리터당 600mg 이상 들어있어서 와인 색깔이 곱고 당도와 산도가 균형을 이루는 품종입니다. 이 포도가 완전히 익었을 때의 당도는 19.9브릭스로 높기 때문에 와인을 만들 때 따로 당분을 첨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높아서 가공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포도 고유의 풍미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내년부터 국내 와인 제조 농가를 중심으로 품종을 보급해 수입산 와인을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인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예. 농작물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14호 태풍 찬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9월에 올라오는 태풍은 이제 수확을 앞둔 시기여서 벼와 배, 또 사과, 단감 등 농작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가밭은 침수와 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배수로를 깊게 정비해 주시고 강한 바람에 의한 낙과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확기가 된 조생종 배와 사과 등은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수확을 해주시고 늦게 수확하는 배와 사과는 열매가 달린 가지를 철선이나 지주에 단단히 묶어 낙과 피해를 줄여야겠고요. 시설 하우스는 비닐이 날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주고 낮은 지역에 있는 축사의 가축은 침수에 대비해서 안전한 대피 장소를 미리 마련하시는 등 피해를 줄이는 일에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 각 농가별로 할 일들 살펴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조생종벼는 수확기가 된 상황이고 중만생종은 이제 익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면 이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벼이삭에서 싹이 나는 수발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바람에 쓰러진 벼는 이틀 이내에 쓰러진 반대편으로 일단 제쳐주시거나 4포기에서 6포기씩 일으켜 묶어주시도록 하고 수확이 가능한 벼는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벼 배기를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바람에 의해서 상처가 난 벼는 이삭도열병과 세균성 벼알마름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밭작물들은 어떤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가요? 많은 비로 인해서 이제 겉흙이 씻겨 나가서 뿌리가 보이는 작물은 흙으로 바로 뿌리를 다시 덮어 주시도록 하고 바람에 의해서 쓰러진 고추와 콩, 참깨 등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땅이 무를 때 바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게 좋고 스프레이를 받아서 생육이 부진한 밭작물 같은 경우는 요소 2%액이나 제4종 복합 비료를 잎에 뿌려줘서 생육을 촉진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서 잎과 줄기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역병과 이제 탄저병, 또 세균성 전문의병이라든지 이런 병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무와 배추가 자라면서 이제 벼룩 잎벌레나 진딧물 그리고 무름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병해충이 발생했는지를 수시로 살펴보시고 병이 발생했을 때는 적기에 방제를 해서 피해를 줄여야겠습니다. 마늘을 심을 농가에서는 마늘을 적기에 파종할 수 있도록 마늘 종구와 소독약 그리고 유기물 퇴비와 비료 등의 농자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우선 수확기가 된 과일은 서둘러 태풍이 오기 전에 이제 수확을 해 주시고 아직 익지 않아서 나무에 매달린 과실은 낙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실이 달린 가지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고 방풍망 등도 튼튼하게 고정해서 피해를 줄여야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과수원에 방풍망을 설치한 사과 농가 같은 경우는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 때 일반 농가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방풍망 점검을 잘 해주시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자, 축산농가에서 할 일 끝으로 전해주실까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누전이나 합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사 안팎에 설치된 전기 시설을 미리 점검을 해주시고 전선의 피복이 벗겨졌을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해 화재와 감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지난해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소가 축사 지붕 위로 대피해서 뉴스로 크게 이제 보도된 적이 있는데 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낮은 지대에 위치한 축사의 경우 침수가 우려되면은 가축을 안전하게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태풍 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시고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기상 상황을 스스로 파악을 하셔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안전한 실내에 머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이동은 자제해야 하는데 마음을 전할 때 그리고 추석 차례상에는 우리 농산물인 사과와 배가 많이 쓰이죠. 선물용이나 차례상에 쓰는 과일을 고르는 기준은 맛보다도 크기와 외관이 아닐까 조금 생각되는데요. 사과는 부사, 배는 신고 이렇게 찾는 품목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매번 달라지는 추석 날짜에 농촌 현장에서 수확기를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선 크기만 인위적으로 키워서 시장에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 가장 제철인 맛있는 새 품종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농수산 이슈, 부사와 신고 외에도 이번 추석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사과, 배 품종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추석이 진짜 대목장이잖아요. 출하되는 농축산물도 많고 소비량도 가장 많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 과일 중에선 이제 사과, 배가 차례상에 쓰거나 또 선물용으로도 많이 팔리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석과 설은 1년 중에서 농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전국의 과수농가들도 명절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 출하기를 명절 소비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농산물 전면 개방을 택한 이후에 우리 시장에는 국내산 농축산물과 또 수입 농축산물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명절에는 수입 농산물보다 우리 농산물을 선물하고 있고 또 차례상도 홍동백서, 그러니까 동쪽에는 빨간 과일인 사과, 또 서쪽엔 흰 과일인 배를 올리는 전통에 따라서 사과, 배 소비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선물용이나 제수용 과일로 주로 찾는 사과와 배 선택 기준이 맛보다는 외관, 그러니까 모양이 어떤지, 크기가 큰지 이런 거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크게 보기 좋게 키우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과는 부사, 배는 신고 이렇게 품목도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마음이 좀 좋아 보이는 걸 고르게 되니까 사과와 배 중에서도 일종의 좀 품목 쏠림 같은 게 나타난다는 그런 뜻인 거죠? 예, 맞습니다. 사과하면 부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과 시장이 부사 편중 현상이 큰데요. 실제로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나마 사과는 추석에는 홍로, 설에는 부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배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부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들여온 품종이고요. 또 보통 10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만생종입니다. 부사는 맛과 식감이 좋기로 유명하고 특히 저장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저장성이 있는 품종에다가 최근 산소와 이산화탄소, 에틸렌의 농도를 조절하는 CA 저장법과 같은 이런 농산물 저장 기술이 더해지면서 올해 수확한 사과를 이듬해 여름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두고 먹기 좋은 품종인 건데요. 사과 농가의 대부분이 부사를 재배하고 있다 보니까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수확기 전까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과 역시 부사 일색입니다. 네, 사과의 경우를 봤고 배는 어떤가요? 네, 배는 추석 시장에서 사과보다 품종 선택지가 더 좁습니다. 배 역시 일제강점기 이후에 국내에 보급된 신고가 국내 배 재배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배는 특히 이제 제수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색과 모양, 크기에 더 민감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배는 추석과 설 모두 신고 품종으로 통일돼 있고요. 네. 이 신고는 매끈하고 색도 이쁜 데다가 요즘에 크기까지 키워서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이제 농사짓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병해에 매우 취약한 품종이고 품질 관리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농사짓기는 다른 배 품종보다 어렵다 하더라도 안정된 소비 시장이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품종을 심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이런 분위기인데요.
과수 같은 경우는 품종 변경하게 되면 초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네. 심자마자 수확해서 시장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 4년은 소득 없이 키우기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배 위주의 명절 시장이 바뀌지 않는 한 농가들이 배품종을 바꾸는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네. 결국 또 과일은 맛이 참 중요한데 네. 이게 날짜가 달라지는 명절에 맞춰서 이제 수확을 하니까 가끔 맛이 들기 전에 출하해야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농가들은 농사의 어려운 지점이고 또 소비자들은 때론 맛없는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추석이라는 게 고정된 날짜가 아니라 해마다 시기의 차이가 있고 또 반면 농산물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뤄 키워내는 산물입니다. 신고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의 경우 이 제철 수확기는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인데요. 물론 나주보다 북쪽에서 신고배를 재배할 경우는 이 수확기는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이 9월 21일로 이른 편이기 때문에 추석 전부터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자연적인 성숙기를 기다리기에는 이 80%나 되는 신고배 재배 농가들이 이 대목장을 놓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베렐린 도포제라는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지베렐린 자체에는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정상 등록돼 사용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또 밀수로 들어오는 제품도 있어서 굉장히 좀 혼탁한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촉진제를 사용해서 이 품위가 좋은 상품의 배가 나온다 하더라도 맛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면 이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이점은 분명하게 있지만 맛과 식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배를 샀는데 퍼석하고 맛이 없었다. 그렇다면 성장 촉진제로 억지로 크게 키운 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9년에 과일 소비 행태 조사를 해보니 배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1위가 맛이 없다. 전체 60%의 답변이 나왔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성장 촉진제, 그러니까 지베렐린 철인 배 유통을 막아보겠다는 계획을 일찌감치 밝혔지만 정책적 대안도 없다 보니까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도 이걸 좀 자제시켜보고 싶었는데 실행까지는 또 여의치가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에 농림축산식품과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사과, 배, 감귤, 참다래 이렇게 과수 분야의 4개 품목에 의무자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자조금은 이 해당 과수 품목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또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배의 경우는 신고 품종 위주의 재배를 하면서 수송용 배의 지베렐린 처리 문제가 배산업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각 농가의 품종갱신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유통인, 농협 이렇게 협업을 해서 2021년까지 지베렐린 유통 사용을 근절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2021년이고 추석이죠. 올해 농식품부는 지베렐린 유통과 사용 근절 대책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정책 실패인 거죠. 네. 겉 모양이 좋아서 샀는데 퍼석한 맛이 나는 이게 또 성장 촉진제와도 관련이 있었던 건데 다양한 품목이 좀 그 시기를 꽉 채워서 나오면 어떨까 싶어지는데 신품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농촌진흥청이 올해 대형마차 손잡고 사과와 배 신품종 판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촉전은 신품종 과일 7종인데요. 사과가 1가지, 배가 6가지 이렇게 7종의 과일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면서 농가 소득도 올리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릴 때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소개해드릴 품종은 노란 사과와 황옥입니다. 이 황옥은 무게가 200g 정도의 중간 크기 사과인데요. 이름처럼 껍질이 노란색을 띱니다. 농촌진흥청 소개에 따르면 이 노란 사과 황옥은 당도가 16.8브릭스로 그냥 먹어도 좋지만 주스나 파이 같은 데 활용하기도 좋다고 하고요. 또 다른 추천 사과는 홍로와 아리수가 있습니다. 이미 추석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홍로는 국산 1호 품종이라는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 당도가 14.5브릭스 그리고 크기는 300g 정도로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수는 홍로보다 당도가 더 높고 새콤달콤한 맛이 강한 품종인데요. 깎아뒀을 때 갈변 현상이 적어서 가공용으로도 좋습니다. 다만 아리수는 2010년에 보급되기 시작해서 아직 재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부사 말고도 홍로, 아리수, 황옥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배 신품종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추석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배는 사과보다도 더 많은 새 품종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강력 추천하는 배 품종은 신화와 황금배, 화산입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판촉 행사를 하는 품종에는 창조, 한아름, 원앙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네. 배 신화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묘목이 복된 비교적 최신 품종입니다. 가장 유명한 신고배에 화산을 교배해서 탄생을 했고요. 이 배 주산지 나주를 기준으로 숫기가 9월 상순입니다. 올해 추석에 가장 숫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배인 건데요. 당도는 신고보다 약간 높은 13브릭스, 과즙도 풍부하고 그 외관도 양호한 편이라 선물용으로도 신화는 적합합니다. 화산 역시 올해 추석과 숫기가 일치하는 품종인데요. 신화보다 숫기가 조금 늦은 편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 꽃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열흘가량 빨라서 숫기도 앞당겨졌다는 게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당도도 13브릭스 정도로 양호하고 또 신맛이 적어서 단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품종입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배 품종은 황금배인데요. 이름부터 굉장히 친숙한 배입니다. 신고와 20세기를 교배해서 지난 1984년 탄생했고요. 숫기가 9월 상순이에요. 역시 올해 추석과 숫기 가장 잘 맞는 품종이고 네. 약간의 푸른빛 또 주근깨가 얇은 껍질이 특징입니다. 이 껍질이 굉장히 얇은 편이고 식감도 좋아서 껍질째 먹기에도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황금배는 요즘처럼 1인 가구, 2인 가구가 먹기에 좋은 적당한 크기여서 앞으로 소비 전망도 밝은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풍성한 추석에 더 맛있는 제철 과일 소비가 좀 더 많아져서 과수농가들도 넉넉하게 한가위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기후 탓에 냉해, 병충해, 과수농가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펴낸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보면 우리나라 기후변화 속도는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기후 여건은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또 농작물 생육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기후변화 속에서도 잘 키운 우리 과일 많이 선물하시고 많이 드셔서 도시와 농촌 모두 건강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 신화, 또 화산, 황금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올해 한번 장 보러 가셔서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무더운 여름에는 더워서 책을 읽기에 힘들고 햇볕이 좋은 가을날은 그에 비해 책 읽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물론 책 읽는 계절이 따로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계절로 보아 날씨로 보아 가을은 확실히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이라고 해서 특별히 책을 더 읽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절에 상관없이 늘 책을 곁에 두고 살지만 책을 멀리하는 사람은 계절과 상관없이 책과는 담을 쌓고 사는 현실입니다. 특히 신문이나 책 같은 종이로 만든 매체를 읽는 것보다는 액정 화면을 보는 것이 더욱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종이책은 점점 더 사라질 것이고 다양한 매체가 더욱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시절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서 독서를 장려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듯이
책을 많이 읽어 마음을 살찌우는 건 역시 살면서 빠뜨릴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에게 특별히 휴가를 주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가 독서라고 하죠. 내릴 사자에 휴가 가자, 사가 독서. 휴가를 주어서 책을 읽게 하는 제도로 조선시대 독서를 권장하던 제도였습니다. 요즘도 나에게 시간을 좀 주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개인 사자, 사가 독서, 내가 나에게 주는 특별한 독서 주간을 만드는 일, 생각만 해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세상 이치에 통달하고 보이지 않는 일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 만 권이면 시통신이라. 책을 만 권 읽으면 보이지 않는 신과 통할 것이다. 예, 북송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소동파가 지은 19절이죠. 책을 만 권 읽으면 보이지 않는 신통력이 생겨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이치와 진리가 담겨 있어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을 보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책에 있는 그대로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읽은 책의 권수와 지식은 많으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 역시 훌륭한 것은 아닌 것이죠. 조선 전기의 정치인이었던 신숙주 선생의 보한집을 읽어보면 배움과 실천이 함께하지 않으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해도 결코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학의나 진실로 그가 아무리 많은 배움을 이루었더라도 불역행이면 그 배움을 힘써 실천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수 독서 만 권이라도 비록 책을 만 권을 읽었다 하더라도 영무 소용이니라.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예, 비록 독서 만 권의 책을 독파하여 읽었다 하더라도 그저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그 내용을 내 삶에 반영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소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고 하죠.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들은 모두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지식은 가득했지만 그 지식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펙과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사회는 책을 많이 읽고 학력이 좋은 사람보다는 기본을 갖추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 더 높은 평가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 훌륭한 인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서 만 권, 책을 만 권 읽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네, 김수연 님도 가을 독서라뇨. 단풍 구경 준비해야죠. 독서는 사계절하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떨지 알아봅니다. 지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수요일인 모레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주 후반엔 전국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태풍 경로 살펴보면요. 지금 태풍 찬투는 타이완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낮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태풍이 남해상을 지나서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남해상을 통과하는 17일, 18일 긴장해야겠습니다. 전국을 걸쳐 비가 오겠고요.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폭우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만 다소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상황 어땠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확진자가 1,865명, 그리고 어제 확진자가 1,755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합계 3,620명인데요. 그 전주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 수에 비해 300명 이상이 많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전체 확진자 수 대비 수도권 확진자 수의 비율은 연일 75%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이 비수도권의 확산의 주요 원인이 이 휴가철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수도권 주민들이 추석을 맞아 귀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비수도권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17일에서 23일까지 일주일간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도 가정 내에 한해서 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가족 8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가급적 고향을 방문하지 말고 그 영상통화 등으로 안부를 전하는 이른바 랜선 귀향을 권고를 했습니다. 또 주요 철도역과 터미널 13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미리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오늘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요? 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그리고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해서 사용하려면 그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요일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번 주는 태어난해 끝자리를 기준으로 그 요일별 오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오늘은 생년이 1과 6으로 끝나는 61년생, 76년생, 81년생, 96년생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아니어서 이 태어난 해와 관계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압승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이유는 이 선거인단의 수가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51.1%가량을 얻어서 31.4%의 이낙연 후보와 11.6%의 추미애 후보를 제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51.12%, 강원 지역 경선에서는 55.3%의 선택을 받았고 누적 득표율 51.4%를 기록 중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경선에서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는 이기는 후보를 강조하면서 본선 직행을 위한 대세론을 키웠습니다. 2위 이낙연 후보는 크게 뒤졌습니다만 이 누적 득표율 30%를 넘기면서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이 추미애 후보는 두 자릿수대 득표율로 3위 자리를 굳건히 했고 이 정세균 후보는 4%대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데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내놨다고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지난주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공수처장과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공수처 수사팀이 압수수색 당시 이 김웅 의원의 컴퓨터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김호숙 검찰총장을 검색했다 이런 주장과 또 사건과 관계없는 보좌관의 컴퓨터를 압수하려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수사팀이 검색한 오수라는 이름은 이 검찰총장 김호수가 아니라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있는 인물로 이 문제의 고발장에 언급된 사람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검색이 이뤄졌고 또 보좌관 컴퓨터 등을 압수하려 한 것도 김웅 의원이 관리했던 전자기기가 보좌진의 방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전에 김웅 의원이 영장을 상세히 읽고 검토했으며 관련 녹취 파일도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수처를 누군가를 뒷조사하는 수사기관처럼 묘사했다면서 압수수색 방해를 범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 제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지난달 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원에 의한 정치 공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장제원 종합상황실장은 조성은 씨를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적 수양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조성은 씨가 대한민국 대선에서 유력 야당 주자를 제거하고자 꾸민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제보자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의 보도 전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을 때 동석한 인물이 있다면 누군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는 주장도 펼쳤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성은 씨가 국정원에 출입했다는 주장까지 한 상황입니다. 조성은 씨는 의혹을 반박을 했습니다. 조성은 씨는 입장문을 내서 여권 인사와의 친분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젊고 경험 없는 미숙한 여성의 이미지로 뒤에 누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이 개인을 뭉개는 방법으로는 죄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할 때 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있어 논란이 커졌었는데요. 이 조성은 씨는 이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 씨가 맞다면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제보자에 대한 공격이 황당한 물타기라면서 이 침묵과 책임 떠넘기기로는 이 사건을 덮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전 총장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6월에 광주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 씨가 체포됐다고요? 네,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합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석 달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바로 체포됐습니다. 이 문흥식 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하지만 곧 비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공항에서 곧바로 이 문 씨를 체포해서 광주로 압송했는데요. 경찰은 문은식 씨를 상대로 철거업체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공사 수주를 알선했는지 집중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학동 4구역 이 재개발조합 고문을 맡아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외로 도피했던 문흥시청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귀국하면서 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좀 자세한 내용 들여다볼까요? 네,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중 또 참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3살 김모 씨인데요. 지난 8일 한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모 씨는 옥상에 로프를 매달아 안전대에 앉아서 작업을 했는데 이 로프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 외벽 도색업체에서 청소 일감을 받은 하도급 업체 소속이었는데요. 경찰은 이 업체가 노동자들의 작업 안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프가 끊어진 부분에서 작업 전부터 이미 마모가 되어 있던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주 로프가 끊겨도 추락하지 않도록 이 작업자를 보호하는 보조 로프가 있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보조 로프만 있었더라도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한 이 관리 감독자가 제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있어야 이 제대로 위험을 감시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관리 감독자는 지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관리 감독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가 하면 계속 주변을 돌아다녔다라고도 하고요. 이 숨진 노동자는 군 입대 전 돈을 벌기 위해서 약 2달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위험한 업무는 고숙련도의 작업자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한 상황입니다. 비용 절감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업체 대표를 불러서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다고요? 네, 지난달 독일을 떠나서 잉글랜드 울버햄튼 유니폼을 입은 황희찬 선수가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어제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18분 교체로 꿈에 그리던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처음 밟았는데요. 그리고 20분 뒤 골대 앞에서 돌진해서 자리 잡은 뒤 동료의 슈팅이 수비를 막고 나오자 왼발로 공을 상대의 골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울버햄튼은 개막 후 3경기 동안 단 한 점도 득점하지 못했는데 이날 터진 첫 골이 상대 자책골이었음을 감안하면 올 시즌 울버햄튼 소속으로 골을 넣은 유일한 선수가 막 이적한 황희찬 선수가 된 상황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SNS에 위대한 승리, 꿈꾸던 무대에서 골이었다는 소감을 남겼고 축구대표팀 동료들도 데뷔골을 축하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907님, 새벽 친정엄마 김밥집에서 일 도우면서 방송 듣습니다. 손님 많이 줄어서 힘든데 방송 들으며 힘내네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셨네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였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다리가 2개 있지만 개나 호랑이 같은 동물에게는 다리가 4개 있습니다. 이와 같은 4발 짐승에게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각각 2개씩 있는데 토끼의 경우를 보면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짧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다리는 기본적으로 4발 짐승이나 곤충의 앞쪽에 있는 2다리를 뜻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다리도 정했으니 이제 이사할 일만 남았구나 라고 하면 이때는 집을 남에게 내어주고 새로 옮겨갈 집을